85세의 백만장자 이순자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재산을 물려줄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병실은 자식들로 북적였죠. 병실 안은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맏아들 박준호, 둘째 박미경, 셋째 박성민, 그리고 막내 박민수까지. 이순자 할머니의 네 자녀는 겉으로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병상 가까이 다가가며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묻어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평생 겪어온 고난과 성공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병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가족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어 왔었죠. 사업 실패로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서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변호사의 방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병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죠. 셋째가 다가가 할머니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죠.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내 재산에 대해서 말이다. 이 말에 모든 자식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병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쉽게 얻은 게 아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가져갈 수 없으니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자식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특히 맏아들과 둘째는 서로를 흘기 쳐다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의 다음 말은 병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이순자 할머니의 시선이 막내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막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형제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막내의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상처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셋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결정이다. 민수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 그 돈을 받아도 또 날려버릴 것이 뻔하지.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냉정한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미묘한 표정으로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의미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순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지만 막내는 병원 로비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병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막내는 구석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에게서도 어머니의 재산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이순자 할머니의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는 네 자녀와 변호사만이 자리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순자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맏아들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기대에 찬 눈빛을 숨기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고 이순자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병실에서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맏아들, 둘째, 셋째는 할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그리고 여러 사업체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막내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유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마치자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맏아들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고 둘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셋째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네요. 맏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심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유산이 없다는 사실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현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각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동안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이때 맏아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는 거야?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어. 막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저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형제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은 다시 무관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만이 막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상실감과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유산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세 형제는 곧 유산 분배에 관한 세부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재산의 규모에 대해 점점 더 흥분했고 이내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라는 엄숙한 자리는 어느새 재산 분배를 위한 치열한 협상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회의실을 나온 막내는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도 유산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요. 유언장 공개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새 형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었고 둘째는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집중했으며 셋째는 갑작스러운 부를 누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맏아들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넓은 거실의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는 각종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맏아들은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의 임대 수익이 예상보다 낮아 맏아들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임대료는 더 올리기 힘든 상황이야. 둘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빌딩은 원래 내가 관리하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맡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부동산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맏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셋째는 한숨을 내쉬며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분배는 끝났잖아. 그러나 맏아들과 둘째의 언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셋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는 맏형이 어머니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고 박준호는 그것이 합의된 사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성민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일주기가 되던 날, 세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는 이름만 남은 채 그들은 이미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박준호와 박미경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섰고 박성민은 그 중간에 어색하게 자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세 형제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더욱 복잡해졌고 재산 분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던 그들은 나중에는 아예 직접적인 대화마저 단절해버렸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맏형 박준호는 주식시장에서 점점 더 위험한 투자를 시도했고 박미경은 과도한 부동산 매입으로 대출을 늘려갔으며 박성민은 끝없는 사치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탐욕과 불신만이 가득했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유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세 형제의 상황도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는 어느 가을밤 맏아들.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주식 계좌 상태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들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주요 종목들이 연이어 폭락하면서 그의 자산 가치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막대한 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욕심에 고위험 투자를 계속해온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계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경은 은행 지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대출 만기 통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일부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박미경은 당장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박성민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빈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거절된 신용카드와 지불 불가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받은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왔고 끝없는 파티와 쇼핑,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용카드는 한도를 초과했고 은행 계좌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호화로운 저택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의 소박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주식 투자 실패로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미경은 부동산 폭락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성민은 무분별한 지출로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엄청난 부를 손에 쥐었던 그들이 이제는 모두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분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미경 씨의 경우 담보 설정된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공통된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 유산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박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 형제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재산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형성된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박미경은 담보로 잡힌 집들이 하나둘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민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친구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들의 몰락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형제는 각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5년 전 어머니의 유언장을 처리했던 변호사였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순자 여사의 유언장 개봉과 관련하여 가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날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본 사무실 회의실. 세 형제는 편지를 읽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이미 5년 전에 공개되었고 그에 따라 유산도 분배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약속된 날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유산 상속 이후 5년 동안 막내 아들 박민수의 삶은 형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된 그는 처음에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의 외면과 어머니의 마지막 결정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민수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사업들, 가족들에게 빚진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존감까지.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 지방 소도시로 이끌었습니다. 초여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공장 건물 앞에서 박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모든 용기를 내어 시작한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매일 밤낮으로 일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품질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공정한 대우를 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런 경영 방식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 대표님, 이번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비서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그가 이제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박민수의 성공 소식은 서서히 업계에 퍼졌고 경제 잡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워 성공으로 이끈 기업가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박민수는 자신의 배경이나 가족 이야기는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민수의 형제들이 각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맏형 박준호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둘째 박미경은 부동산 폭락으로 빚더미에 앉았으며 셋째 박성민은 무분별한 지출로 파산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누리던 부와 명예를 모두 잃고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호는 우연히 TV 경제 뉴스를 보다가 동생 박민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이 선정한 이달의 혁신기업가로 박민수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지난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동생의 모습은 5년 전 유산 상속 자리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민수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박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박미경과 박성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셋은 오랜만에 통화를 하며 동생 박민수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시기심도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민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박미경이 의아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받고도 모두 망했는데 민수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거야. 박성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누구도 박민수에게 직접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고 자존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동생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는 그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형제 모두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5년 전 어머니의 유언장을 처리했던 변호사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편지는 간단했습니다. 고 이순자 할머니의 유언장 개봉과 관련하여 가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세 형제는 이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이미 5년 전에 공개되었고 그에 따라 유산도 분배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년 후에 볼 수 있는 유언장이 따로 있었다고? 박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어머니께서 다른 재산을 더 남기신 건가? 박미경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민수도 이 연락을 받았을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민수 역시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그는 가족과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새 삶을 일구었고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니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박민수는 변호사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 네 형제는 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난 세월만큼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맏형 박준호는 한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수척해진 얼굴로 초라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화려했던 액세서리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은 어깨가 처진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반면 막내 박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또렷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형, 누나. 박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세 형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박민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표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들어가 볼까? 박준호가 말했고 네 사람은 차례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김재현은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 봉투는 더 오래되고 낡아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변호사가 손짓했고 네 형제는 테이블 주위에 앉았습니다. 박민수는 다른 형제들과 약간 떨어진 위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온 것이 단지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고 이순자 여사께서 생전에 남기신 특별한 유언장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첫 번째 유언장이 공개된 지 정확히 5년 후에 열어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제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박준호, 박미경, 박성민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보다 새로운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순자 할머니의 친필로 쓰인 편지와 공증된 법적 문서였습니다. 먼저 이순자 여사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을 것이다. 5년 전 나는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었다. 5년 후 내 유산을 받은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구나. 돈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내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 과연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만약 너희가 이 돈을 잘못 사용했다면 난 내 마지막 재산을 내게 가장 큰 교훈을 준 사람에게 남기기로 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에게. 변호사가 편지 읽기를 마치자 내 형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모두의 시선이 박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박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2번째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공증된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순자는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 유언장은 첫 번째 유언장이 공개된 지 5년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내가 소유한 추가 재산, 그 중에서도 비밀 계좌에 보관된 금액과 해외 부동산, 그리고 가업인 이순자 그룹에 숨겨진 지분 전부를 다음 인물에게 상속한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박민수, 나의 막내 아들이다. 회의실에는 충격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호, 박미경, 박성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박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유산에서 제외된 게 아니었어? 박미경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는 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박준호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 이순자 여사는 이 결정이 혼란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셨고 그에 대한 설명도 남기셨습니다. 내 막내 아들 민수는 돈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실패에서 배우고 정직하게 일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듣자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5년 전 유산에서 제외되었을 때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된 듯 했습니다. 반면 다른 세 형제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산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일종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에 따라 이미 분배된 재산에 관해서는 어떤 변경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두 번째 유언장에서 언급된 추가 재산은 전부 박민수 씨의 몫이 됩니다. 세 형제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추가 재산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 희망했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추가 재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 유산의 3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에 세 형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탕진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 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회의를 마무리했고 모든 서류를 박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세 형제는 말없이 사무실을 나섰고 박민수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박민수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고 계셨죠. 박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엄청난 부가 주어졌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두 번째 유언장 공개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 나온 사남매는 각자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맏형 박준호, 둘째 박미경, 셋째 박성민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막내 박민수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남매가 분개하는 모습을 뒤로한 채 박민수는 조용히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사남매의 흩어진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보았을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는 홀로 작은 카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전달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추가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비밀 계좌에 보관된 거액의 현금, 해외에 있는 여러 부동산, 그리고 이순자 그룹에 숨겨진 지분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박민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박민수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에서 제외되어 절망했던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던 결심, 가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일궈낸 노력까지 그 모든 과정이 그를 성장시켰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박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박민수의 뜻을 존중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약속했습니다.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는 다시 한번 사남매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가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박준호, 박미경, 박성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동생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변호사와 박민수가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자리에 앉자 박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누나,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두 번째 유언장으로 저에게 상당한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산을 혼자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다시 공평하게 나눕시다. 다만 이번에는 서로를 헐뜯거나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교훈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수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5년 전 자신들이 받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를 세 남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박민수가 상속받은 재산을 네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개인의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서류를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면서도?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저는 5년 전 유산에서 제외되었을 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재산을 받고도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싸웠어.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 반면에 너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박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박성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예전에 그 실패만 하던 동생이 아니야. 정말 대단해. 시간이 흐르면서 세 남매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곧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동생의 관대함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남매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아래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곧 작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 첫 번째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사남매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의 결정은 그 선물을 완성시켰습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이순자 할머니의 묘소 앞에 4명의 자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견제하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영정 앞에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 공개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사남매는 박민수의 제안대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재산의 사용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집중하지 않았고 대신 어머니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에 재산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경영 경험을 살려 이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박미경은 어머니가 생전에 관심을 가졌던 노인 복지 사업에 투자했으며 박성민은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의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사남매는 둘러앉아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지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도 하나둘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저녁 박미경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깨닫게 될지까지. 박민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